이번에 진짜 거물이 된 거죠. 그러면 대통령은 손가락만 빨고 있겠나?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반격이 있을 것인지 주기가 있을 것인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전 부산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 진시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오늘 상당히 좀 즐겁고요. 반갑습니다. 조국 대표의 앞날은, 저는 조국 대표는 지금 급할 거 하나도 없다. 그냥 잘하면서 기다리면 된다. 이게 지금 조국 대표의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대법원 판결이라는 거는 뭐 바뀌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어쨌든지 가서 좀 실형을 살아야 돼.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피선거권이 또 박탈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 뭐 대선 후보 뭐 이런 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지금의 상황을 관망하면서도 이미 받은 추동력으로 밀어붙일 추진력까지 같이 가지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기다리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간은 조국 대표의 시간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지금 조국 대표는 상당히 쉽지 않은 태스크를 걸머졌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번 총선에서 이렇게 12석으로 국민들이 비례대표를 몰아준 거는, 옛날에 20년 전에 민노당이 10석 얻었을 때 세상이 바뀐 줄 알았거든요.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거의 진보 군소정당 중에서는 이제 진보당이 한 석 얻고 나머지는 다 그냥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국 대표는 지금 두 가지 의무를 동시 수행해야 돼요. 이 중에 의무예요. 하나는 12석을 만들어준 강경 지지층들의 열망을 반영해서 실현해줘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 다음에 한동훈, 이분들에 대한 정치적인 반격이 일정 정도의 성과를 내야 됩니다. 내는 만큼 지지율은 더 올라가겠죠. 환호는 더 높아지고. 그런데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군소 진보 정당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거는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선 며칠 전에 조국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사회권을 강화해서 제7공화국으로 나가겠다. 이게 이제 비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조국 혁신당만의 진보적인 비전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회권들도 있지만, 복지권도 있고 뭐 교육권도 있고 노동상권도 있고 환경권도 있고 이런데, 이번에 들고 나온 건 주거권을 또 얘기했단 말이죠. 주거권. 국민들의 주거권을 사회권 차원에서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세권 이거 뭐 전세권 특별법 이거 가지고 이런 거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주거권을 헌법에서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사회권으로. 어마어마한 얘기죠. 게다가 보유권까지 또 사회권 안에 넣겠다는 거예요. 국민의 건강권까지 넣겠다. 교육권까지 넣겠다. 이래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진보 군소정당이 무너진 만큼 그 진보 영역에서 이번에 조국 대표가 그걸 메우기 위해서 내놓은 진보 비전을 강화하면서 우리나라를 복지 선진국으로 끌고 나가려는 이런 진보적인 역할까지 같이 해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이 이중의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느냐. 이게 앞으로 조국 대표가 해나가야 될 일이다.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싸우면서 미래 비전으로, 미래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개싸움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미래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켜보는 것이고 그런 얘기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총선 전에 이제 사회권 얘기도 던졌다고 저는 보고요. 민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는 이제 과제로 남아 있겠죠. 뭐 그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관계,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관계 얘기하시는데, 둘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지기를 바라는 분들 계시겠죠. 근데 이제 뭐 둘이 싸우길 바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그걸 서로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을 때마다 총선 기간에도 두 분이 만나셨죠. 이렇게 만나서 서로 간에 좋은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해왔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있고 조국 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어차피 조국 대표는 다음번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든지 아니면은 다른 분이겠죠. 둘 간에 그러면 다음 대선을 가지고 싸울 일이 있겠는가? 일단 그 부분에서는 없다. 왜냐하면 가장 치열하게 붙을 때가 대선 후보로 같은 당내에서 당 후보 싸움이 붙을 때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이낙연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모든 문제거리들이 다 발생했잖아요. 거기서 다 폭로가 된 거였잖아요. 대선이 그만큼 중요하고 당내에서 대선 후보가 되는 게 중요한데 두 분 간에는 그 이해관계가 없어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그 둘이 간에 뭐 완전한 정면 충돌 이런 건 좀 없는 것 같고, 게다가 이미 역할 분담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봐요. 민주당은 이게 이렇게 거대한 민주당이 계속해서 정치 투쟁만 할 수는 없거든요. 계속해서 특검법만 내고 윤석열 사퇴, 김건희 구속 뭐 이런 얘기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민생을 챙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생 챙기는 쪽으로 많이 가면서 이제 투쟁도 하겠죠. 그렇지만은 조국 혁신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하기 어려운 이런 정치 투쟁, 민주당 전위부대 이 역할, 돌격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지지가 12석의 의석으로 나온 것이고 국민들의 지지가. 그래서 지금 역할 분담도 돼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 간에, 조국 혁신당 간에. 그래서 정면 충돌 가능성 이런 건 없다. 협력은 분명히 가능하다. 그렇지만 제가 오히려 걱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국 혁신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제7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에서 사회권을 아주 강화하고 확장시키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어디까지 협력을 해줄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이해관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찌 말하면 기본소득 시리즈에서 보편복지 쪽으로 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반감도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조국발 사회권 강화는 그보다 더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이 좀 존재할 것 같다. 그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가 오히려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이견이 있지, 대선 후보로서 충돌한다거나 아니면 당의 역할이 뭐 서로 간에 경쟁 관계로 들어간다거나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간에 이런 거는 그런 건 없을 것 같다. 제가 너무 낙관적인가요? 네. 일단 지금 뭐 사퇴라는 거는 뭐 좋은 상황에 사퇴는 해야죠. 이승만 대통령, 뭐 윤보선 이런 분들처럼. 아니면 이제 사퇴 안 하고 버티면은 탄핵으로 가는 건데, 그 실타래 도미노의 첫 번째 도미노는 특검이다. 특검 중에서도 최상병 특검.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클 수 있는 거는 김건희 특검. 네, 지금 벌써 검찰이 미묘하게 변했잖아요. 검찰총장이 5개월 동안 뭉개고 있다가 수사를 전담팀을 만들어서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보수 진보 언론 보는 시간이 약간씩 달라요. 그러니까는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배신 아니야? 이렇게 보는 쪽도 있을 거고, 보수층에서는. 최상병 특검은 특히 대통령께서 경로했다라는 얘기, 이 부분이 이제 제대로 밝혀지는 순간 좀 심각한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 네,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일단 수사가 시작된 만큼 검찰도 계속해서 뭉개고 덮어버리는 쪽으로 갈 수만은 없다. 네, 게임은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번에 108석을 얻었잖아요. 그 200석은 막았단 말이죠. 그리고 100석은 넘겼어요. 그러니까 3분의 2석을 못하게 막은 거거든요. 그런데 또 완전히 완패했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다리는 거죠. 시간을 보면서 기다리는 것이고, 자기 사람들 챙기면서 기다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과는 점점 거리 두기를 더 멀리 하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배신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정치라는 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다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국 장관이 가족이 그렇게 뭐 완전히 다 쉽게 말하면 당한 거 아니야. 멸문지족을 당한 건데 그 시간을 거쳐서 이번에 부활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사법 리스크는 아직 남아있단 말이죠. 근데 부활했어요. 이거를 보면서 한동훈 위원장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나에게도 조국이 반면교사구나. 아, 나도 살아날 길이 있다고. 이 생각을 저는 했다고 봐요. 그냥 조국도 살아났는데 나도 살아난다. 왜냐하면 나도 조국 같은 팬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10%, 20%의 팬덤들이 있는 거거든요. 양극단에. 그렇죠? 네, 그래서 한동훈 본인도 지금 상당히 대통령과 현명하게 거리두기를 하면서 어느 순간 대통령이 데드덕이 됐을 때는 치고 나올 시기를 좀 기다릴 것 같고, 거기에 변수는 그러면 대통령은 손가락만 빨고 있겠나, 윤 대통령은. 그 한동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의 반격이 있을 것인지 죽이기가 있을 것인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원래 이준석 대표가 마삼중이었잖아요, 별명이.
마이너스 3선 중진. 그래서 그 국회의원 배지 한번 못 달아봤는데 당 대표까지 하는 사람이잖아요. 거물급 정치인인데 이번에 진짜 거물이 된 거죠. 어려운데 가서 이겼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대적길로 지금 타이밍 문제에 들어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 국민들의 실망한 부분, 그 다음에 보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언제 등 돌릴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예언자듯이 먼저 들이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레임덕과 데드덕이 발생하고 대통령과 국민의힘 여당 간의 관계가 더 멀어지고 거기서 이탈표가 생기고 옛날에 또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바른정당 같은 이런 또 새로운 정당이 또 나오고 막 이래 버리면 그때는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보수의 중심점으로 다가설 수 있다. 그건 어느 국민들이든지 다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어느 만큼 갈지는 앞으로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 문제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좀 배운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진정 보수의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가고 대통령까지 생각한다면 어찌 보면은 상당히 정치공학적인 그런 정치는 이제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20대를 갈라쳐가지고 이대남을 보수표로 끌고 들어온 거잖아요. 이들이 살기 편하고 이들이 걱정 없이 결혼하고 애 낳고 이런 쪽으로 정책을 짜야지 이대남을 분리시켜서 여성가족부를 해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그런데 그래가지고 표를 갖고 가서 대통령 이긴 거거든요 대선에서. 근데 이런 식의 정치를 해서는 이제는 더 큰 정치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 방송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들으시면은 큰 정치 해야 된다. 계산해가지고 상대방의 혐오와 갈등 이런 것들을 자극해가지고 표 끌어가는 정치하면 안 된다. 그런 데 대한 조언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번에 어찌 보면 가장 많은 걸 얻은 부분이 잠재적으로 롱텀으로 본다면 이준석이라 봅니다. 선거연대를 해서 녹색정의당을 만들었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완패를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제 각각의 길로 각 정당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심각한 완패죠. 심각한 완패입니다. 진보 군소정당은 비례표를 먹고 사는 데인데 조국 혁신당이 다 끌고 가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군소 진보정당, 이 정의당과 녹색당 이쪽에서 지난 기간 동안 너무 못해와서 국민들이 너무 실망이 많아서 특히 21대 국회에서 그래서 무너진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두 가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게 더 크냐면은 당연히 너무 못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너무 못했어요. 너무 못했고 너무 경험이 없는 의원들을 전진 배치시켜서 국민들로부터 너무 멀어졌다. 그리고 진보 의제에서 페미니즘, 남녀관계를 끌고 들어온 건 상당히 혁신적인 일이었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일인데 그것을 표출하는 방법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좀 거부감을 느끼게 했다. 어찌 보면 일종의 디스플레이 이런 거 아니었나요? 문신하고 다니고 이제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좀 거부감을 많이 났던 것이고 노동 의제는 현저히 뒤로 후순위로 물러났고 그 다음에 그 심상정 대표로 상징되는 너무 올드보이들, 올드거 그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했는데 이분들은 너무 또 경험이 부족하고 전시행정적이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번에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근데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이 환경 생태 의제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중요한 의제인데 대한민국에서 녹색당이 한석도 못 얻는다는 거는 저희 유권자 전체가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깊게 성찰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거 저는 이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너무 못해서 무너진 게 제가 보기엔 거의 7, 80% 되고요. 못했기 때문에 그 틈을 메우려고 들어간 게 아마 이제 이번에 조국 혁신당이다. 그 다음에 조국 혁신당이 뜨니까 거기로 이제 표가 많이 몰려가면서 더 무너진 거다. 이 두 가지가 상승작용을 같이 했겠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황태자들은 잠룡들은 여의주를 문 적이 없어요. 그냥 권력 있을 때 그 밑에서 권력 누리다가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재기는 저는 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는 만큼 대대적으로 빨려드는 만큼 이제 한동훈 대표는 살아날 공간이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팬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기는 하겠지만 일단 황태자 지위는 아니잖아요. 팬덤에만 의존하기에는 당내 지지 기반도 좀 그렇고 좀 떠 있다. 그래서 이 한동훈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대선 후보로까지 가기는 좀
그런 게 아닌가. 지금 상황에선 이준석 대표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변신들을 한다면 좀 기회는 올 수 있다. 근데 이제 대구시장 하시는 분은 요즘 너무 좀 가벼워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뭐 사사건건 그냥 개입해서, 옛날에는 그래도 좀 약간의 좀 무게는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약간 좀 가벼워진 부분으로 국민들이 생각할 정도까지 너무 여기저기 그냥 방앗간에 다 들르는 참새가 되신 것 같아서 좀 약간 멀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게다가 지난번에 한번 지셨잖아요. 기본적으로 양당제죠. 그리고 우리 선거제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선거제도는 지금 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단순 다수결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석이라도 더 먹는 사람이 지역구 254개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단순 다수결 선거를 하게 되면 양당제로 가는 경향성이 많습니다. 한 표라도 더 먹은 쪽이 이기기 때문에 큰 정당이 유리해요. 군도정당들은 여기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간에 거대 양당이 어찌 보면 아주 심각한 카르텔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거를 이제 비례대표를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서 이제 군소정당들이 먹고 살았는데, 이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단순 비례대표제 의석이 이렇게 많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강성 지지층끼리 싸움 나고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게다가 양대 정당은 뭘 활용합니까? 지역주의를 활용하잖아요. 보수정당은 영남 의석이 65석이 고정된 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대 정당 체제를 바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서, 독일식 혼합선거제로 가서 비례대표를 100석 정도까지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200대 160으로 만들어 준다든지, 이 정도까지는 해야지 비례성이 높아지면서 다당제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비례의석이 높아지고 비례성이 높아지면 연동률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지역주의가 완화됩니다. 당연히 완화되죠. 왜? 지역에서 다른 쪽 정당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왜 이렇게 그러면 지역주의가 이렇게까지 오래 우리 정치를 괴롭히고 우리 정치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느냐. 이거는 산업화의 결과물입니다. 62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1차 경제개발계획을 시작한 이후에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미국과의 관계,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이 부산이기 때문에 경부라인을 중심으로 발전을 한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소외된 지역이 이제 뭐 강원도, 호남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의가 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역대 대통령들이 영남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바뀌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특히 이데올로기라는 게, 이념이라는 거, 지역주의라는 거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려운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의 해소 방안은 선거제도 바꿔서 양당제를 해소하면서 그게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국 정당 득표율이 지역구 투표에서 국민의힘이 45.1% 얻었어요. 민주당이 50% 정도대를 얻었어요. 300석 중에 45%면은 제대로 100% 연동형이면 거의 140 몇 석이 나옵니다. 145석 정도. 근데 이번에 몇 석 얻었습니까? 108석 얻었잖아요. 앉은 자리에서 27표 정도를 손해를 본 거예요. 국민의힘은. 그 많은 전국 득표를 얻고도 의석은 108석밖에 못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민주당이 좀 설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어느 국민의힘 의원들이냐면 수도권 지역. 왜? 수도권, 서울, 경기 지역은 정말 힘들잖아요, 국민의힘한테. 이번에도 완전히 싹쓸이 당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도권, 서울 지역에 젊은 층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거기는 젊은 층들은 30대, 40대 애 키우고 이런 분들은 민주당, 진보정당 지지층들이 많아요. 50대 이런 분들이. 그래서 수도권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자, 민주당이나 이런 진보 진영에서, 그러면 혹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자기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할라 그럴까요?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이 얼마만큼 설득을 하고, 진보당도 가세를 하고, 개혁신당도 가세를 해서 얼마만큼 국민의힘 그 수도권 정치인들을 설득을 해내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도 오랜만에 유튜브 방송 찍으러 왔더니 너무 재밌습니다. 어쨌든 많은 노력을 해봤는데요. 좀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내용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